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우리 재경관리사 2022년 기출문제가 공개돼가지고 우리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재무회계 풀이 시작할 거고요. 2022년 12월 달부터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최근 기출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은 12월 기출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드릴 거예요. 이제 총 한 16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진행 드릴 텐데, 이제 같은 문제가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문제 은행식으로 제가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뒤에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이론 요약을 좀 적게 할 거고, 비슷한 문제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또 출제되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제가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고, 우리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개 회사가 그냥 재무제표 만드는 것을 개별 재무제표라고 했고, 한 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과반수 이상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그것을 연결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개별 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지 않고 연결 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개정 과목을 정형화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정 과목을 급여 쓰라 그러면 급여만 꼭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가지 방법만 인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규칙 중심의 회계 처리라고 했죠. 근데 IFRS는 각 나라의 상법과 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라고 했죠. 그래서 정형화하고 있다가 틀린 말이죠. 이거는 규칙 중심의 회계 처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형화하고 있지 않다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골라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장이 여태까지 기출문장에 없었던 문장이고 사실 책에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 배우는 거잖아요. 재경관리사는. 근데 자본의 분류는요, 국제회계 기준 IFRS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동일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내용이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배웠던 것과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액면금에 꼭 별도로 표시하라고 그랬죠. 자본금. 그리고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플러스 나면 자본잉여금 쓴다 그랬고,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나거나 미래에 자본잉여금이나 자본금으로 바뀔 임시계정도 자본조정이라고 했고, 우리 배당할 수 없는 미실현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했고,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은 이익잉여금. 그래서 5가지 분류가 국제회계 기준과 동일하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책에도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냥 처음으로 기출된 문장이에요. 제가 기출문제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BS 중심의 사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BS 중심의 사고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평가를 중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3번 문장을 모르더라도 확실하게 2번 문장이 틀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인데 이거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문장입니다. 다음 중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을 물어보는 건데,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크게 3가지죠. 예측가치, 그리고 확인가치, 그리고 중요성 3가지가 있다. 요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2가지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라는 거 말하고 있으니까 맞는 문장. 그래서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에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다. 자, 우리가 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목적이 결국은 이제 주가를 예측하기 위한 건데, 주가를 그냥 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자본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가 나와야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모형의 그 숫자를 넣기 위해서니까 재무정보는 여기에 반영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투입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를 갖는다 맞는 말이고,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적용. 이게 피드백이라는 건 과거에 예측했던 것을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그냥 확인 가치의 정의 설명한 거고. 자,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예측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죠. 예. 앞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예. 그 자체로 예측치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측치의 투입 요소로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그 자체로 예측치가 될 수 없다. 그게 맞는 말이죠. 자주 나왔던 문장이니까 이 문장도 여러분들 맞으셨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3번. 이것도 질적 특성이에요. 자, 일단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 질적 특성, 여러분들의 뭐가 재경관리사 붙는 거라 그랬어요? 목표. 그래서 목표로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인데 적시성과 이해 가능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보강적 질적 특성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한다. 제가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이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하나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근본적 질적 특성은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순서.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두 번째라 그랬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인지 판단하고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근데 보강적 질적 특성은 이적비 검증이라고 그랬죠. 이적비 검증, 이해 가능성, 적시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이적비 검증. 근데 그 네 가지의 순서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극대화되기 위해서 하나가 희생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순서가 없다는 말이고, 우리 기준서 문장과 동일하게 출제됐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재무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보고의 효익이 관련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원가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 다른 말로 비용과 시간보다는 효익이 커야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거 고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정당화해야 된다. 그 문장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책에 있는 문장, 기출문장들을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12월 기출문제는 한두 문장 빼고는 처음 나온 문장이 없어요. 자, 4번.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나온 문장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뭐 문제를 틀리지는 않을 건데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고요. 자,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X2년 재무제표를 만들면 X1년 재무제표 같이 공시한다 그랬죠. 이것을 비교 표시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재무제표 만드니까 1년마다 작성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게 책에 없는 문장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출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우리 중요성이라는 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만약에 회계 처리를 틀렸는데 그것을 고쳐서 공시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기준이라서 회사의 규모가 크면 중요성 금액이 클 거고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 중요성 금액이 작을 겁니다. 근데 본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억 이하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양적 정보예요. 숫자로 된 정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되지 않은 정보들을 공시하잖아. 소송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그것은 무슨 정보에 해당한다? 질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중요성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지 않은 건데 이게 원래 다른 어려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문장이 아닌데 처음 기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한 20문제 중에서 한 문장 정도는 꼭 출제가 된다. 그래서 12월 기출문제 중에서는 요거 하나만 특이합니다. 나머지들은 배운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의 주요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 요게 100원이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 이외에 토지나 건물을 외상으로 판매해서 발생한 채권이 미수금이 100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요하면 각각 공시해도 되고 중요하지 않으면 합쳐서 수치 채권 200원으로 공시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맞는 말이고요. 한국 채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상장 기업은 한국 채대 국제기준으로 이 재무제표 그렸다고 알려줘야 되고 비상장 기업은 아까 배웠던 일반 기업회 기준으로 그렸다고 주석에다가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 문장 다시 한 번만 기억하세요. 본문과 주석은 서로 중요성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하나는 숫자로 된 정보고 하나는 숫자로 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할 구성요소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중간재무제표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재무제표의 종류랑 똑같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BS,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석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 중간재무제표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리다 보니까 평소에 그리는 것보다 요약해서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다가 요약자만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요약. 그래서 요약 재무상태표 들어가 있고요. 현금흐름표 들어가 있고 선별적 주석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는 우리 원가회계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 정도 공부하실 수 있으시면 이건 부속 명세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거는 이제 책에 있었던 문제죠. 자, 이제 6번 풀어보겠습니다. 3일은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기말재고자산 실사 결과 확인된 재고수량은 800개입니다. 선입선출법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 2월분은 모두 전기 말에 일괄하여 매입한 것이다. 기초재고가 넘어왔다는 거고 재고수불부에 따르면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본 문제니까 이건 이제 T계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상품 원장 T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상품은 자산이니까 기초잔액이 차변에 남을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량에다 단가를 곱한 금액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고 상품이 증가된 이유는 매입 때문이죠. 그래서 5월 5일 날 375만 원이 매입됐고요.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죠. 두 개 곱한 금액 줬으니까. 그리고 9월 3일 날 일괄하여 구입한 게 280만 원이니까 우리 기초재고에다 단기 매입 더한 것을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했고 우리 판매 가능 상품은 이거 3개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855만 원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말재고와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된 부분은 매출 원가,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기말재고로 이렇게 배분하시면 돼요. 근데 기말재고의 숫자가 800개니까 요 800개의 이제 단가를 산정하는 건데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렸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볼게요. 1000개가 있었는데 1500개가 됐죠. 근데 1200개가 팔렸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렸으니까 이거 다 팔렸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 200개가 팔렸으니까 잔고가 1300개가 있다. 그 중에서 1000개를 더 구입했으니까 2300개가 됐는데 1500개가 팔렸죠. 이거 팔렸고 나머지 200개가 남았으니까 요게 800개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상품은 전부 다 9월 3일 날 구입한 걸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2800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기말재고가 2240000이 나오는 거고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이쪽 대변합계가 855만 원이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요 금액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 9월 보시면 631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물어본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제고요.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3일의 재고자산의 진부화돼서 발생하였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이유가 단가가 떨어진 거니까 진부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료를 바탕으로 3일에 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당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요. 우리 기준서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는데 정상 감모손실은 일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매출원가, 그리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아예 명시를 해줬어. 그리고 항상 이렇게 출제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평가손실은 단가가 변하는 거니까 항상 매출원가에 반영해야 됩니다. 매출원가 물어봤어요.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 T계정을 이것도 그려서 푼다 그랬죠. 상품. 그러면 상품이 있고 요 상품에 기초재고가 있을 거고 단기 매입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품이 감소된 이유가 있는데 여태까지 내용과 다른 게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있으면 여기에 기말의 BS 말고도 이제 판매 이외의 상품이 줄어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손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상 감모손실이 있을 거고 비정상 감모손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판매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판매된 부분 이렇게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차가 맞는 금액으로 역산해서 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판매된 부분 매출원가, 평가손실, 정상감모손실, 매출원가로 처리된다고 돼 있고 비정상감모손실이 기타 비용이니까 요건 제외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해야 되죠. 이것도 비용이고 이것도 비용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거 세 개만 이렇게 더해서 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초재고가 40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40 쓰면 되죠. 단기 매입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고 그럼 판매가 하는 상품이 1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50만 원 있으니까 여기다가 50 써주면 되고 정상감모손실이 5만 원 그리고 비정상감모손실이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재고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공시해야 되니까 차감한 후 금액이니까 금액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140만 원에서 여러분들은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뺀 숫자를 판매된 부분은 무조건 역산을 하셔서 구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역산을 하면 이 금액이 53만 원 나오겠네요. 53만 원. 140에서 87만 원 빼주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더하는 거니까 매출원가는 108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은 2만 원 나옵니다. 조심하실 게 두 개가 비용이긴 하지만 문제가 매출원가 물어봤으니까 요거 물어본 거예요.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 물어보면 두 개 더하면 110만 원 써야 되고 근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108만 원이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일에 X1년도 재고 수불부고요. 3일이 X1년도 1월 2일 날 설립되었다. 이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초재고가 없었다. 3일에 김 사장은 기말재고 자산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할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지 고민 중인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과 단가가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이제 기초재고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이 있었는데 이 상품이 기초재고는 없고 5월 5일 날 구입한 게 600만 원. 이것도 계산할 필요는 없죠. 두 개 곱한 거 줬으니까. 6월 6일 날 840만 원을 구입했고 나머지는 판매된 거니까 판매 가능 상품은 두 개 더하면 14400,000이 나옵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이제 선입선출법하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매출원가랑 기말재고 물어봤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죠. 선입선출법일 때 그리고 총평균법일 때. 그래서 뭘 구해야 되냐? 기말재고 자산과 매출원가를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10,000개가 있었는데 8,500개 팔렸으니까 기말재고가 1,500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1,500개가 나오는데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죠. 네, 그럼 8,500개가 팔렸으니까 이거 다 팔렸죠. 그리고 요 7,000개 중에서 나머지 4,500개 빼면 요게 1,500개 나오죠. 10,000개고요. 10,000개에서 요거 빼주면 5,500개네. 그럼 5,500개에서 7,000개 빼면 1,500개 나오죠. 그럼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렸다 그러면 단가가 다 1,200원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200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요 기말재고가 얼마 나오냐면 180만 원 나옵니다. 180만 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1260000 나오죠. 여기서 요거 빼주면 요 금액이 나오니까 1260000 맞죠? 그럼 총평균법은 1,500개는 동일한데 요걸 평균 단가를 구해야 되니까 평균 단가는 구하기 쉽죠? 예. 여태까지 매입한 것을 매입 총 수량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거 암산도 가능하죠? 예. 두 개 더하면 600만 원 그리고 840만 원인데 총 개수가 10,000개니까 10,000개 해주면 요걸 그냥 10,000개로 나눠주면 되니까 1,440원 나올 거예요. 그렇죠? 1,440원. 그러면 1,440원이 이렇게 단가로 구해집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이 금액이 216000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빼주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고 요게 1224000이 나오고 이제 두 개 차이를 잠깐만 구해 보시면 요거 두 개 빼면 36만 원 차이가 나는 거고 요거 두 개 빼면 요게 36만 원 차이가 나는데 뭐가 더 큰지를 봐야 돼.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이건 이쪽이 더 크고 이건 이쪽이 더 큽니다. 그 상태에서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36만 원 더 크다. 예.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가 더 크다라고 돼 있죠. 예. 기말재고자산 여기 있네. 예.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36만 원 더 크죠. 예. 이쪽이 기말재고니까 36만 원 더 큰 거 확인.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률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작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건데 선입선출법이든 총평균법이든 매출원가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동일하죠. 단지 매출원가가 기간기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이 지금 선입선출법이 비용이 더 크니까 이쪽은 비용이 더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 입장에서는 이쪽이 더 크게 되죠. 이익은 이쪽이 더 큰데 상대적으로 더 작다 그랬으니까 요게 크다가 되겠죠. 네, 요 4번과 똑같은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36만 원만큼 크다. 네, 그러니까 요 차이가 36만 원이니까 이익 입장에서는 이쪽이 더 큰 거니까 요게 맞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더 크니까 당연히 매출총 이익률도 크겠죠.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거고, 요거는 숫자만 바꿔서 몇 번 나왔던 문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는 작다고 돼 있어요. 매출원가는 총평균법이 36만 원만큼 더 작죠. 그래서 금액이 작다는 건 확인.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이제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는 금액이 크지 않죠. 그래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수선, 유지비 또는 수선비 과목으로 그냥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부터 틀렸습니다. 답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원가로 측정하죠. 그래서 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급한 연금 또는 지급할 때가의 공정가치. 그래서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지급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그냥 맞는 말로 나온 거고. 자, 감가상각 방법은 원칙이 합리적인 평가기법 쓰는 거죠. 그 의미를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행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장 비례법. 원래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푸는 거는 한 4가지 정도 재경관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좀 어려워하시는데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9년을 쓸 수 있는 자산인데요. 공장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공장의 부품들이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안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때 검사 원가가 예를 들어 100원만큼 들었다. 300원만큼 들었다. 그러면 이걸 자산 처리할지 비용 처리할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따라가야 돼요? 인식기준.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요거를 자산으로 300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 문장을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인식기준 충족한다면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했죠. 근데 단지 우리가 감가상각을 따로 해야 돼요. 우리의 구입한 금액이 900원이면 이거는 9년 쓸 수 있는 거니까 9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거고, 이 검사원가는 요 3년이 지나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년으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책에는 있는 문장이죠, 요거는. 그래서 새롭게 출제된 문장은 아니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한번 볼게요. 3일은 X1년 초에 토지를 10,000원에 구입하였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공개 한번 해볼게요. X1년도 토지 자산의 증가 차변 10,000원, 현금 10,000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겠죠. 원가 모형 아니면 재평가 모형.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 재평가했다고 돼 있고,
X1년 말에 5,000원이라고 장부 금액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X1년 말 5,000원이 됐으니까 토지를 줄여야 되죠. 토지 5,000원 쓰는 거죠. 그때 마이너스 되면 손상의 규정을 준용해서 재평가 손실, 단기 손실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단기 손실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1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X2년 말에 토지를 5,000원에서 13,000원이니까 8,000원이 증가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되면 전기까지 인식한 재평가 손실을 먼저 재평가 이익으로, 단기 이익으로 잡아주고 5,000원 잡아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을 재평가 잉여금 OCI로 OCI 기타 포괄 손익으로 3,000원 잡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분계를 물어봤는데, 문제가 이제 X1년도 물어본 건지 X2년도 물어본 건데, X2년도의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니까 요거 하나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플러스 5,000원이네요. 그래서 5,000원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이 X1년 1월 1일 격리과장이 사용할 컴퓨터를 500만 원에 취득해서 사용하다가 X3년 7월 1일 350만 원에 처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50만 원의 처분이익을 계상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한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측 분계예요. 이게 오류수정 문제죠. 근데 이제 잘못한 게 있어요. 현금 350만 원 잘했어. 컴퓨터도 총액으로 하니까 여기까지 잘했어.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잘못했죠. 왜냐면 지금 X1년 초에서 X2년 말까지 2년 동안 감가상각 한 상태에서 처분을 X3년 7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분계를 12분의 6만큼 회계 처리한 다음에 이제 팔았어야 되는데, 그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를 우리가 누락한 거다. 그래서 기중에 처분이 일어나면 제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선, 상각, 후, 처분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개월치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되니까 X3년 7월 1일 날 분계를 하실 때, X3년 7월 1일 맞죠? 500만 원이고요. 취득 원가가. 잔존 가치가 0이라고 돼 있죠? 그럼 0. 그리고 정액법이라고 돼 있고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5분의 1에다가 꼭 12분의 6 월할 상각한 것만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선상각을 먼저 50만 원 해줘야 되니까 금액이 감값이 50만 원 잡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원래 50만 원 더해줬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처분 분계하니까 현금을 35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500은 동일한인데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달라지죠. 여기가 100만 원이고 여기가 100만 원이고 여기가 50만 원이잖아요. 크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게 250, 요걸 잘못한 거죠. 그러면 600에서 500을 빼주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0만 원만큼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분계를 하더라도요.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의 항목이 이쪽은 한 개의 계정 과목으로 50만 원 잡히는 거고, 이쪽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감가비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처분이익이 플러스로 나오니까 이것도 손익에 미치는 이펙트 여기서 이거 빼면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데 가치 감소로 일어난 비용과 처분으로 일어난 이익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로 바꿔주는 분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시면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답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어야 적정하지만,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시켜줬죠.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50만 원만큼 과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순액으로 치면 원래 50만 원과 똑같으니까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거는 감가상각비 50만 원 계상하지 않았다. 이건 맞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 원 과소계상. 과소계상.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100만 원만큼 과소계상되었습니다. 틀렸죠?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회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하지 않죠? 2분계 누락했고 이 금액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책에 있는 문제인데 숫자만 달라서 출제된 문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12번이고요. 자, 다음은 X1년 3일이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 X1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지출에 관한 자료인데요. 동 엔진이 X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X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여러분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X1년 3일의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포함한 총 비용은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에서 무형자산 상각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언제 인식하는 거다? X2년. 지금 X1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또 수정해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뭐 7월달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 볼 때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요게 X2년 뭐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럼 그때는 12분의 3만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읽으시고 엔진 개발비에 대해서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감가상각은 내년부터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연구 단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럼 두 개죠. 탐구, 탐색, 평가, 선택, 응용.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3천만 원. 3천만 원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 만약에 자산의 인식 요건을 만족하는 개발 단계의 지출은 이건 자산 처리하죠. 개발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상각비로 가는 건데 이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X2년부터 하니까.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은 것은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700만 원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3개 더하면 되는 거죠. 3,700만 원. 네. 써는 줄게요. 그래서 3,700만 원이 총 비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무형자산은 이제 말 문제 많이 나오죠.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이니까 내용연수가 결정됐어. 그러면 공식 쓸 수 있죠. 그래서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지만 여기까지 맞는 문장. 근데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공식을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처럼 상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말.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처분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정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우리 매년 말 잔존가치 재평가해야 되죠. 고철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래 원칙이 0입니다. 예외가 2개 있다 그랬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 그리고 제3자에서 매각 가능한 경우는 0이 아닐 때가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검토해서 전진 적용하는 거죠. 회계 추정치의 변경이니까. 그리고 상각기간이나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아니죠. 상각방법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인데 이게 용어가 개정됐어요. 치자만 붙이면 돼요. 삐졌나 봐요. 알겠죠? 우리 기준서 문장이 개정됐으니까 회계 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이게 틀렸네요.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매 회계기간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정당화한지 검토한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이제 상각 빼고는 감가상각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매년 손상검사하는 건데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다가 유한으로 바뀌면 우리가 상각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한정이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유한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각 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 문장도 자주 나왔던 문장이니까 맞아야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문장이 X1년 초에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럼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문제네요. 그러면 X1년 초에 투자부동산 1억 그리고 현금 1억이라고 이제 회사가 분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인정하죠? 그럼 취득 당시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 20만 원이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감가상각하면 안 돼요. 원가 모형이면 감가상각하는데 공정가치 모형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죠? 공정가치 모형이니까 감가상각 안 하네요. X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는 1억. 1억 똑같네. 땡큐. 회계 처리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X2년 말 공정가치가 1억 2천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투자부동산 2천만 원 이렇게 잡히죠. 근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이것은 인식과 측정의 불일치 제거 때문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20만 원이네. 그래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X2년 물어봤잖아요. 요거. 그래서 정답은 이익 20만 원입니다. 1번. 이것도 출제됐던 문제인데 숫자만 바뀌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들 옳은 것은 문제 싫어하죠? 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게 매도 목적이니까 공정가치 평가까지는 맞아요. 지분상품이든 채무상품이든. 근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기타 포괄 손익이죠. 그래서 OCI,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이에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요거.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사업 모형을 어떤 사업 모형으로 바꿔서 계정 과목을 바꿔주는 것을 재분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재분류는 지분 상품은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채무 상품은 사업 모형이 있기 때문에 재분류를 인정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문제가 채무 상품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으니까 요것도 틀린 문장.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로 지출된 거래 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러분들 자산에서 배울 때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그 자산을 처분하면 미래의 경제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예외 실익이 없기 때문에 비용 잡는 건 단기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기포 자산이니까 단기 비용이 아니라 취득 원가로 처리해야 되죠. 이것도 취득 원가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 상품에 대한 손상 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죠? 예, 요게 회계 처리는 재경관리사에서 안 나오는데 요 손상을 잡을 때 지분 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손상 인정하지 않고 우리 채무 상품은 손상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채무 상품은. 그래서 지분 상품이니까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16번이네요. 계산 문제인데 3일은 X1년 초에 만기 3년 액면 이자율 5%, 액면 금액 10만 원의 사채를 87565에 할인 발행하였다고 돼 있죠. 이거 땡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5%에다가 10만 원 곱한 5천 원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원금과 액면 금액 땡기면 이 금액이 나오니까 사채 발행 시점에 유효 이자율이 10%라면 이제 5%보다 10%가 더 크니까 할인 발행된 거고 그래서 금액이 이게 나온 거죠. X1년 말 3일에 재무상태표에 순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그냥 제가 써주는 공식 쓰면 되는 문제죠. X1년 초와 X1년 말인데 상가표를 다 그릴 필요도 없고 요 금액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요게 87565가 나오니까 다음 금액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이 변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곱하기 1.1 마이너스 액면이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5천 원이네요. 10만 원에다가 5% 곱하면. 그럼 금액이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91322가 나옵니다. 91322. 그래서 정답은 91322 1번이네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복합금융상품인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 물어보는 문제죠. 전환사채란 유가증권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그래서 사채 플러스 전환권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래서 정의 나온 문장이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이 문장은 좀 많이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출제될 때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비워놓고 1, 2, 3, 4 뭐냐? 그럼 전환사채. 틀리면 안 돼요. 신주인수권사채는 다르죠. 이거는 사채를 보통주로 교환하는 거고 신주인수권사채는 돈 내고 보통주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신주인수권 이게 사채를 어떤 특정 가격,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죠. 보통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맞는 말인데 이렇게 비워놓고 정의로 출제된 문제가 이제 뒤에서 기출문제 중에서 풀어줄 거예요.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에 전환권이 부여된 거죠. 그래서 우선주 갖고 있다가 보통주로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는 거죠. 유가증권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로서 행사하면 이제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이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 자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에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은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이게 틀렸죠? 예. 복합금융상품 구할 때 여러분들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전체 공정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와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가 있는데 둘 다 구할 필요 없다 그랬죠?
회계는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부채를 먼저 결정하고 자본을 대차 차익으로 구하는 건데 이 문제가 자본을 먼저 결정하고 부채를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아, 이 문장도 오답으로는 처음 나온 문장이네요. 요 위에 거는 다 나왔던 문장인데 알겠죠? 그래서 요 문장도 처음 보는 문장이긴 할 거예요. 근데 설명은 했잖아요. 네, 제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았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처음 나온 문제가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4번 문장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게요. 네. 사채는 여러분들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를 매도 목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역사적 원가의 현재가치평가 기법인 삼각후 원가를 측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관계를 봐야 되죠. 근데 시장이자율보다 액면이자율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안 살라 그러죠. 그러면 사채가 싸게 발행됩니다. 그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하죠. 할인. 근데 이제 문제는 할인 발행되면 만기 금액까지 가야 되니까 금액이 점점 증가되죠. 삼각후 원가가 만기가 되면 될수록 점점 증가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일에 3일이 전환권 대가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이게 좀 이제 평소에 문제는 현재 가치를 주는데 현재 가치를 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액면 금액이 300만 원이고 액면 이자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X 1년 초에 발행이 됐고요. 만기가 X 3년 말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액면 이자는 없어요. 그래서 액면 금액이 300만 원인데 상환할증금이 있을 수 있죠. 상환할증금을 아예 줬어요. 39만 원으로. 그러면 39만 원. 이러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나는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면 전환권이 없는 일반 사채의 시장이자율로 땡겨줘야 되니까 현재 가치 12%로 우리가 땡겨줘야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한 거를 그냥 땡겨주면 되죠. 그러면 339만 원을 0.71278, 0.71278인데 반올림 했고 주어진 게 7128이니까 그러면 금액을 구할 수 있고 요게 2413002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발행될 때는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비싸게 발행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액면 발행되었다. 요게 발행 금액, 공정가치죠. 그러면 액면 발행됐으니까 300이 액면이다. 그럼 요 두 개의 차이 공정가치에서 사채, 부채로 회계 처리될 금액 빼주시면 요게 586, 998 이렇게 나와서 우리 구조를 알고 계신 분은 이게 답이죠. 전환권 대가. 요게 자본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분께 보여드릴게요. 처음 나오는 계산하는 요걸 계산해야 되는 문제니까 현금은 300만 원 이렇게 발행되는 거고 우리가 전환사채는 이제 액면 금액으로 분개하잖아요. 30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채 상환할증금, 사채 상환할증금이라는 금액이 39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을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을 이 금액으로 맞춰주는 금액을 뭘로 처리한다? 전환권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그 금액이 976, 998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다 부채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주면 이 금액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전환권 대가라고 해서 부채 요소로 결정된 금액은 여기서 요거 두 개 빼서 요거 뺀 금액이니까 여기서 요거 뺀 거랑 똑같으니까 586, 998이 되니까 계산 문제 풀 때는 요 그림만 그려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586, 998일 거예요. 586, 998이니까 정답 2번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죠. 2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돼 있고 이제 부채의 인식 요건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무슨 부채의 정의?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현재 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요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미래 경제적 자원 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50% 초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원래 이제 매우자가 빠져야 되는데 여기 매우자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출제를 조금 잘못하셨네. 그래서 일단 답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죠.
그래서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으면 그건 확정 부채죠. 근데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하더라도 인식 요건 추정하면 확실히 되니까 요게 틀렸죠. 이건 확실히 틀렸어요.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는데요. 사실 우리 기준서가 IFRS가 도입되면서 요 매우자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출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해답은 3번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원래 요건은 매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은 조금 애매하다. 그럼 저 같으면은 확실하게 틀린 게 이게 확실하잖아요. 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가 촌당 부채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으로 쓰시면 되고, 요 문장은 조금 매우자가 좀 잘못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우리 1교시에 풀어줄 12월 달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